서사, 티끌 자욱한 이 땅의 일을 한바탕 긴 봄꿈이라 이룰 수 있다면 그 한바탕 꿈을 꾸미고 보태어 이룩함 또한 부질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사람은 같은 냇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고 때의 흐름은 다만 앞으로만 나아갈 뿐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지나간 나날들, 쓰러진 산들을 돌이켜 길게 적어 나감도 마찬가지로 헛되이 값진 종이를 버려 남의 눈만을 어지럽히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하되 꿈속에 있으면서도 그게 꿈인 줄을 어떻게 알며 흐름 속에 함께 흘러가면서도 어떻게 그 흐름을 느낄 수가 있겠는가. 꿈이 꿈인 줄 알려면 그 꿈에서 깨어나야 하고 흐름이 흐름인 줄 알려면 그 흐름에서 벗어나야 한다. 때로 땅끝에 미치는 큰 지식과 하늘가에 이르는 높은 깨달음이 있어 덜어 깨어나고 또 벗어나되 그 같은 일이 어찌 여느 우리에게까지도 한결같을 수가 있으랴. 놀이에 빠져 해가 져서야 돌아갈 집을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처럼 티끌과 먼지 속을 어지러이 헤매다가 때가 되어서야 놀람과 슬픔 속에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인 것을 또 일찍 옛사람은 말하였다. 그대는 저 물과 달을 아는가. 흐르는 물은 이와 같아도 아직 흘려 다해버린 적이 없으며 차고 이지러지는 달도 이와 같아 그 참 크기는 줄어들어 작아짐도 커져서 늘어남도 없었다. 무릇 바뀌고 달라지는 쪽으로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잠시도 그대로일 수가 없지만 그 바뀌고 달라지지 않는 쪽으로 보면 나와 남이 모두 바뀌고 달라짐이 없다. 그게 글 잘하는 이의 한간 말장난이 아닐진데 오직 그 바뀌고 달라짐에 치우쳐 우리네 삶에 짧고 덧없음만을 내세울 수는 없으리라. 더욱이 숲을 위를 때 지어나는 하루살이에게는 짧은 한낮도 지난 한 해에 버금가고 수레바퀴 자국 속 안에 있는 미꾸라지에게는 한 말의 물도 사방의 바다에 가름한다. 우리 또한 그와 같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인 이 땅, 그 끝 모를 하늘에 견주면 수레바퀴 자국이나 다름없고 그 속에서 앉고 서서 보낸 예순이나 되는 해. 또한 다함이 없는 영원한 때의 흐름에 견주면 짧은 한낮에 지나지 않으나 차마 그 모두를 없음이요, 비었음이요, 또는 헛됨이라 잘라 말할 수는 없으리라. 이에 이웃나라 솥발처럼 셋으로 나뉘어 서고 빼어나고 꽃다운 이 구름처럼 일어나 서로 다투고 겨루던 일들을 다시 한마당 이야기로 꾀려니와 아득히 돌아다 보면 옛날과 이제의 다름이 그 무엇이랴. 살아간 때와 곳이 다르고 이름과 옳다고 믿는 바가 다르며 몸을 둠과 뜻을 폄해 크기와 깊이는 달라도 기뻐하고 슬퍼하고 성내고 즐거워함에 있어서 그들은 우리였고 어렵게 태어나서 갖가지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이윽고는 죽는 데서는 마찬가지로 우리였다. 듣기에 사람이 거울을 지님은 옷과 갓을 바로 하기 위함이요 옛일을 돌이켜봄은 내일을 미루어 살피고자 함이라 했으니 그런 그들의 옳고 그름, 이기고짐, 일어나고 쓰러짐을 다시 한번 돌이켜봄도 또한 뜻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굳이 이야기에 앞서 예로부터 있어온 노래 하나를 여기에 옮기는 것은 뜻은 달라도 옛사람을 본 뜻, 그 멋이 잠옷,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가 있기 때문이다. 굽이쳐 동으로 흐르는 긴 강물 부딪혀 부서지는 그 물결에 씻겨갔나 옛 영웅들의 자취 찾을 길 없네. 돌이켜보면 옳고 그름, 이기고짐 모두 헛되어라. 푸른 산은 예와 다름없건만 붉은 해, 뜨고지기 몇 번이던가. 강가의 머리센 고기잡이와 나무꾼 늙은이. 가을달 봄바람이야 새스러울 수 있으리. 한 병술로 기쁘게 서로 만나 예와 이제 크고 작은 일. 웃으며 나누는 얘기에 모두 붙여보네. 창천에 비키는 노을. 정치로부터 그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민중은 일수 종교적인 구원에 의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각이 밝은 치자는 민중들이 지나치게 종교에 빠져드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헤아림이 깊은 식자는 오히려 그걸 근심한다. 어떤 가르침의 참됨과 거룩함은 종종 믿는 무리의 늘어남과 세속적인 가멸음,
즉 재산이나 살림이 넉넉하여 부유한 상태가 됨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열의 아홉은 정치로 인해 춥고 허기져서 찾아간 민중의 몸과 마음을 더욱 헐벗고 굶주리게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믿음과 우러름을 받아온 가르침에서조차도 그 회당이나 사원이 가장 크고 화려하며 요란한 말과 몇 푼의 돈으로 구원을 사려는 무리가 가장 많을 때가 바로 그 가르침이 가장 썩고 더럽혀진 때와 일치함을 자주 볼 수 있으니, 하물며 출발에서부터가 세상을 속이고 사람의 눈과 귀를 흘리는 삿된 가르침에 있어서랴. 후한도 끝나가는 영제 때의 세상이 또한 그러하였다. 조정이 썩어 모든 관리가 벼슬하는 도둑놈, 즉 관비라 불릴 지경이 되니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은 자연요사스러운 가르침에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그런 희평 5년 9월 어느 날이었다. 바람소리 쓸쓸하고 역수는 차갑구나. 장사 한번 떠남이여. 다시 돌아옴을 바라지 않노라라는 전국시대의 협객, 형가의 노래로 유명한 역수가의 작은 초당이 하나 있었다. 병으로 벼슬길을 물러난 선비가 은거하며 후학을 가르치던 곳으로, 별채의 한방에서는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게 된 그 선비가 아끼는 두 제자를 불러놓고 천하 일을 근심하고 있었다. 지금 세상은 요사스러운 기운으로 뒤덮여가고 있다. 한중 지방에는 장릉, 장영 부자로 이어지는 오두미도란 게 널리 퍼지고 있고, 중원에는 도사 우길로부터 비롯된 이른바 태평도가 마른 풀밭에 이는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태평도는 몇 년 전 거록당에 장각이란 자가 자칭 남화노선이란 늙은이로부터 태평경을 물려받은 뒤로부터 갑자기 세력이 늘어나 이제는 청주, 유주, 연주, 기주를 비롯해 멀리 서주, 양주, 예주, 형주에까지 미치고 있다 한다. 머지않아 반드시 천하의 큰 근심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선비의 이름은 노식, 자는 자간으로서 탁군 탁현이 고향이었다. 어려서부터 당대의 석학인 마용의 문화에 들어 역시 뒷날의 대학자인 정현 등과 함께 배웠는데 일찍 고금을 두루 통했다는 평을 들었다. 그의 학풍은 정밀하면서도 장구에 얽매이는 법이 없었고 한섬 술을 마실 만큼 호방하였으나 사부는 그리 즐겨하지 않았다. 성정이 굳세고 저리를 숭상하였으며 젊을 때부터 뜻이 커서 소소한 주군의 부름에는 응하지 않았다. 영제 건영 연간에 박사로 처음 벼슬길에 나섰으나 오래자나 문무를 겸한 재주가 인정되어 구강태수를 제수받고 남쪽 오랑캐의 난을 평정하였다. 뒷날 병을 얻어 고향인 탁군으로 돌아온 그는 병이 나은 뒤에도 어지러운 조정으로 돌아가는 대신 역수가의 초당을 엮고 다시 학문에 정진하여 상서장구, 삼례해고 등의 책을 쓰는 한편 그의 명성을 듣고 원근에서 찾아오는 젊은이들을 위해 문화를 열었다. 그러기를 몇 년. 다시 남쪽 오랑캐가 난을 일으키자 조정은 구강태수 시절의 선정으로 그들 오랑캐의 신임과 존경을 받고 있는 그를 이번에는 여강태수로 불렀다. 따라서 할 수 없이 문화를 닫게 된 그는 여러 제자 가운데서도 특히 아끼던 그 두 사람을 불러 작별 겸 뒷날을 위하여 당부 사막 천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방산이 술산이 하는 자들이나 무당과 점쟁이 따위가 간사한 말과 교묘한 속임수로 어리석은 백성들을 홀려 재물을 빼앗고 부녀자를 희롱하는 것은 전에도 있어 온 일입니다. 때가 오면 스스로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흩어져 생업으로 돌아가려니와 오히려 천하를 위해 근심해야 할 염통과 창자의 병은 조정에 있지는 않을는지요. 아랫자리에 단정히 앉아 노식의 말을 듣고 있던 두 제자 가운데서 하나가 조심스레 반문했다. 아직 소년티를 벗지 못한 다른 하나보다 대여섯은 더 많아 보이는 쪽이었다. 키가 8자에 첫눈에 상대방을 압도할 만큼 위험 있는 풍채였는데 그의 못지않은 것이 우렁찬 목소리였다. 스승 앞이라 낮춘다고 낮춘 것이지만 마치 깊은 굴에서 울려나오는 호랑이의 울음이나 먼 데서 들려오는 우레소리처럼 방안이 온통 그 울림으로 가득했다. 그 제자의 이름은 공손찬.
자는 백귀였는데 요서 영지 사람이었다. 한미한 집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군리가 되었으나 태수가 그 인물이 범상치 않음을 보고 외딸을 주어 사위로 삼은 뒤 멀리 노식의 문화로 유학을 보낸 것이었다. 뒷날 동북의 효웅으로 천하의 원소와 자웅을 겨루게 될 그를 진작에 알아본 태수의 안목도 놀랍지만 나이 이미 20을 넘고 처자까지 있는 몸으로 몇 년씩 집을 떠나 학문에 전념하고 있는 그 또한 분명 예사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보이는 정성이나 열의만큼 성취가 따라주지 못해. 그것이 갑작스레 떠나야 하는 스승에게는 한 가닥 아쉬움이었다. 따지고 보면 공손찬의 말은 일견 옳았다. 태평도를 믿는 무리가 날로 늘어가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하층 백성들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아직 어떤 위험스러운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보다는 궁궐 안에서 암무한 천자를 싸고 돌며 갖은 행악을 다 저지르고 있는 10명의 간특한 환관 쪽이 병이라면 훨씬 무서운 병이었다. 하지만 그 같은 공손찬의 생각은 너무 단순하고 대범했다. 외척과 더불어 후한 사회를 안에서 무너지게 한 환관의 화는 이미 멀리 화제 때부터 시작되었다. 환관이 정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중상시가 되고 난 뒤인데 원래 넷밖에 두지 못하게 된 그 중상시가 10명으로 늘어나 황제의 신임을 받게 되면서 외척을 당할 만한 세력으로 자라난 것이었다. 그러나 외척의 권위는 황제가 바뀌거나 섭정하던 모후의 죽음으로 흔들리게 되지만 환관은 비교적 영향이 적어 그 뒤 몇 차례의 권력 다툼에서 환관은 항상 이길 수가 있었다. 화제 때 환관 정중이 정권을 잡고 있던 외척 두씨 일족을 죽이고 후에 봉해진 일이나 순제 때 손정 등 19명이 역시 외척 여면 등을 죽이고 여루가 된 일, 그리고 환제 때의 선초, 당영 등이 대장군 양기를 자살케 한 것과 영제 때의 조절 등이 역시 대장군 두무를 자살케 한 것 따위가 그 대표적인 예였다. 거기다가 다시 2번에 걸친 당고의 화를 일으켜 또 하나의 적대 세력인 이른바 청이라는 사족들을 조정해서 내몰고 죽이자 세상은 온전히 환관들의 것이 되고 말았다. 황제는 흔히 십상시라고 불리는 10명의 환관들에게 둘러싸인 허수아비가 되고 착하고 어진 이들이 모두 떠나버린 조정에는 환관들과 선을 댄 간신배들만 득실거리게 된 것이었다. 환관들은 개인적인 탐욕이나 그 위세에 기댄 족당들의 횡포로도 나라에 큰 해를 끼쳤지만 무엇보다도 큰 잘못은 황제에게 권하여 공공연히 관직을 판 일이었다. 돈으로 산 관직이고 보니 모든 관리는 그 미천 뽑기에 바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세금이 한 해 수확량의 몇 배에 이르기도 하였다. 때로는 외상으로 관직을 팔기도 했는데 그때는 관직의 값이 현금대의 2배 이상이었지만 1년만 지나면 그걸 갚고도 남는 것이 있었다 하니 백성들이 당한 수탈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그 같은 일을 이미 한 차례 벼슬살이를 한 적이 있는 노식이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런데도 새삼 환관의 폐해를 말하는 제자를 약간 민망스러운 눈길로 내려보던 노식이 곧 타이르듯 말했다. 백귀의 말뜻은 짐작이 간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종기나 드러난 병은 다스리기가 쉽다. 내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십상시는 이미 선제 때부터 천하가 다 아는 한조의 종기요, 병이다. 머지않아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다스려질 것이다. 또 나도 지금은 여강태수로 가지만 오래자나 조정의 부름이 있을 것이다. 듣기에 채옹, 양표, 마일제, 한설 등의 뜻을 같이 하는 옛 벗들도 비록 동관의 한직이긴 하나 이미 낙양에 돌아와 있다 한다. 모두가 충의로 힘을 합치면 길이 없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태평도의 무리는 이 나라의 숨은 종기요. 드러나지 않은 병이다. 아직은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으나 한번 겉으로 드러나면 온몸에 피가 썩고 오장육부가 짓무르는 괴로움을 이 나라와 백성들이 겪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관병을 풀어 잡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손찬의 대꾸는 여전히 씩씩했다. 아직은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는데
무슨 죄목으로 그들을 잡아들이겠느냐? 더구나 저들은 아직 백성들의 믿음과 사랑을 받고 있는 데 비해 관부는 오히려 도둑대보다 더 큰 미움과 원망을 받고 있다. 그제야 공손찬도 말문이 막히는 모양이었다. 스승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려는 듯이 잠시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겼다. 그 곁 한 구석에서 조용히 그들 사제간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 하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스승님께서 특히 저희를 부르신 것은 달리 하명하실 일이 있어서인 줄 짐작되옵니다만 어눌한 것 같으면서도 되도록 말수를 줄이려는 화법이었다. 이제 스승님의 뜻은 대강 짐작할 듯도 하오니 저희가 해야 할 바나 일러주십시오란 뜻이 뒤에 숨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한없이 겸손하고 부드럽게 들렸다. 나이는 겨우 17이나 되었을까? 아직 소년티를 벗지 못한 얼굴이었는데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맑고 그윽한 눈이며 우뚝한 코, 볼까지 축 늘어진 두툼한 귓밥이나 미소가 떠도는 듯한 붉은 입술 같은 데에서는 곁에 앉은 공손찬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공손찬의 위엄이 굳세고 거친 힘에 의지하고 있다면 그의 것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덕에서 우러난 듯한 위엄이었다. 거기다가 일어서면 무릎까지 닿을 것 같은 긴 팔도 이상하게 귀인의 상을 더하는 것 같았다. 그 소년의 성은 한실의 종친인 유유, 이름은 비에, 자는 현덕으로 스승인 노식과 마찬가지인 탁군, 탁현이 고향이었다. 핏줄로 따지면 전한 경제의 현손이 되는데 중산정왕 유승의 아들 유정이 탁록 정우가 되면서 탁군에 자리 잡고 살게 된 유씨의 한 갈래였다. 그의 조부 유흥은 효령, 즉 효자 강사의 준말로서 인구 20만에 한 명씩 뽑은 일종의 관리 등용제에 뽑히어 동군의 현령을 지냈고 그의 아비 유홍도 대를 이어 지방 관리를 지냈으나 그가 어렸을 적에 죽었다. 그 바람에 홀어머니의 밑에서 자라게 되니 자연 살림살이가 어려워져 어렸을 때는 신을 삼고 돗자리를 짜 살림을 돕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노식의 문화에 들어 배울 수 있었던 데는 어머니의 정성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집안 아저씨뻘 되는 유언기의 도움 덕분이었다. 유비의 비범함을 보고 일찍부터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어오던 그는 유비가 15 나던 해 자신의 아들 유덕연과 나란히 노식의 문화로 유학을 보냈던 것이다. 제법 나이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유비와 공손찬이 형제처럼 마음을 터놓고 사귀게 된 것은 아마도 남의 도움을 받아 배움을 얻게 된 서로의 비슷한 처지 때문이었으리라. 유비가 오히려 나이든 공손찬보다 더 잘 자신의 속마음을 읽고 물어오자 노식은 대답 대신 잠시 미소와 함께 어린 제자를 바라보았다.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묘한 느낌을 주는 아이였다. 남달리 잘생긴 것도 아닌데 여러 제자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으면 무슨 환한 빛에라도 둘러싸인 듯 한눈에 드러나는 얼굴이었고 7자 5치의 키도 10자가 넘는 다른 제자보다 우뚝해 보이는 것이었다. 배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남다른 재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힘써 서책에 매달리는 것 같지도 않았지만 대강을 이해하는 데는 누구보다 빨랐다. 거기다가 더욱 알 수 없는 것은 사람과의 사귐이었다. 보일 듯 말 듯한 온화한 미소뿐 지나치리만큼 말수가 적고 움직임에도 애써 남의 비위를 맞추려 들려는 흔적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주위에는 언제나 그와 사귀기를 원하는 동문들이 몰려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르침에 엄격하여 제자들 앞에서는 좀채 웃음을 보이지 않는 노식. 자신마저도 그 어린 제자만 대하면 까닭없이 샘솟는 애정과 기대에 절로 미소를 짓게 되고 마는 것이었다. 잘 닦고 다듬으면 천하를 담을 만한 그릇, 어쩌면 내 삶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해도 이 아이를 가르친 일 하나만으로 충분할는지 모른다. 그것이 유비를 대할 때마다 느껴지는 노식의 확신에 가까운 예감이었다. 사실 갑작스러운 조정의 부름을 받고 출사의 결의를 굳힐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그 유비였다. 문화에 거두어들인 지 겨우 이태 남짓, 아직은 학문도 제대로
털을 잡지 못한 어린 제자를 두고 떠나야 하는 스승의 아쉬움 때문이었다. 무릇 권세란 재물과 같아서 위로 높은 묘단 것이건 아래로 낮은 민초들 사이의 것이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지는 법이다. 이미 말했듯 태평도의 무리 역시 지금은 백성들 사이에 사사로운 믿음으로 행세하고 있지만 이대로 세력이 불어나면 머지않아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처음에는 따르는 무리만으로 만족할지 모르나 차츰 힘이 생기면 관부를 얕보게 되고 마침내는 천하를 넘보게 될 것이 뻔하다. 실로 이 스승이 근심하는 바다. 노식은 유비의 물음에 대답하는 대신 다시 태평도에 관한 얘기를 시작했다. 그 태도로 보아 겉으로는 세상 일에 무심한 채 학문에만 전념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 몇 년 동안에도 실은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유비가 짐작한 것이라면 바로 스승의 그런 점이었다. 여전히 입을 다문 채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기야 전에도 이런 무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은 경우가 다르니 그것은 무엇보다도 저들의 가르침이 그럴싸하고 백성을 홀려 있어서 백성들은 그 거짓과 속임수를 알아차릴 수가 없다. 거기다가 또 저들의 검은 속셈을 짐작하게 하는 것은 요즘 들어 한간에 퍼지고 있는 참요 때문이다.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으니 마땅히 누른 하늘이 서리라. 때는 바로 갑자년 천하가 크게 기라리라. 이러한 노래인데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푸른 하늘은 지난 건녕 2년 온덕전에 떨어져 군신을 놀라게 한 푸른 뱀에 빗대어 우리 한조를 말했음에 분명하고 천하가 뒤집히는 해로 잡고 있는 갑자년에 천하를 엿볼 만한 세력이 저들 말고 누가 있겠느냐? 거기다가 저들은 또 가르침의 머리에 노자 외에 황제까지 내세워 황노지학이라 부르거니와 특별히 누른 빛깔을 숭상하니 그 참요의 누른 하늘은 저들 스스로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희가 해야 할 바는 무엇이옵니까? 그제야 공손찬도 어두운 표정이 되어 다시 그렇게 물었다. 노식은 거기서 다시 한동안 두 제자를 번갈아 살피더니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금 이 스승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멀지 않은 난세의 예감이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난세를 말해왔으나 내가 보기에 지금까지는 그저 여러 조짐일 뿐이다. 진정한 난세가 오면 그 참상은 필설로 형언할 수 있는 바가 아닐 것이다. 뜻을 강호해 둔 지 오래이면서도 내가 이렇게 서둘러 혼탁한 조정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작은 힘이나마 보태 그 참혹한 난세를 막아보고자 함이다. 하지만 말은 쉬워도 우리 몇몇 청이만으로 과연 한조의 오랜 고질인 환관의 횡포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잘해야 또 다른 당고에 화나 면할까 말까 한데 무슨 힘이 남아 이름 없는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력의 모임과 흩어짐까지 완벽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바로 다른 제자들을 제쳐놓고 너희 둘만 따로 부른 까닭이 있다. 너희 둘은 책 읽기를 즐겨 경전의 장구에도 밟지 못하고 시사에 빠져 문장을 곱게 다듬지도 않았다. 배우는 자로서는 마땅히 그 게으름에 벌을 받아야 하나 내가 크게 너희를 꾸짖지 않은 것은 그래도 너희가 배움에 큰 가지와 줄기는 항상 잡고 있기 때문이며 시절 또한 장구에 매달리고 사부나 읍졸이며 보낼 수는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난세가 이르면 필요한 것은 문장과 학식이나 사사로운 수양이 아니라 그것들을 활발하게 실천하는 힘이다. 나는 백규의 씩씩하고 굳건한 기계와 현덕의 부드러우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끄는 몸가짐에서 그와 비슷한 힘을 느낀다. 이제 각기 집으로 돌아가거든 비록 초야에 있더라도 더욱 그 힘을 길러 흔들리는 우리 한조의 기둥이 되거라. 저들이 요사한 가르침으로 백성을 현혹시키거든 너희는 참된 덕으로 깨우쳐주고 거짓과 속임으로 불측한 세력을 키워가거든 인의와 협행으로 흩어버려라. 이미 한 해 천하는 100사람의 벼슬아치보다 한 사람의 옳은 선비가 더 많은 백성을 보살필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게 너희에게 특히 일러주고 싶던 말이었다. 그 뜻을 알겠느냐? 노식은 그렇게 말을 맺고 둘을 바라보았다. 믿음보다는 막연한 기대에 찬 눈길이었다. 네, 다시 공손찬이 시원스레 대답했다. 그러나 유비는 말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이윽고 겁먹은 듯 더듬거리는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이 비는 스승님의 문화에 든 날이 짧아 아직은 크신 가르침의 대강조차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나이는 어리고 천성 또한 게으르고 어리석어 홀로 깨우칠 재간도 없으니 다만 아득할 뿐입니다. 한껏 자신을 낮추면서도 정작 중요한 말은 상대방이 스스로 하도록 만드는 묘한 여운이었다. 그러나 어디에도 억지로 꾸민 티가 없어 상대방은 그걸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기꺼운 마음이 솟아 모든 걸 스스로 털어놓게 되고 마는 것이었다. 스승인 노식도 마찬가지였다. 어쩔 수 없이 문화를 닫고 떠나는 바람에 유비를 세상으로 돌려보내기는 해도 그의 나이 17은 너무 어렸다. 아직은 더 배워야 한다. 더 채우고 더 닦아야 한다. 노식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임지인 여강으로 떠날 채비에 바빠 이미 숙성한 공손창과 똑같은 당부를 한 것인데 유비가 다시 그걸 상기시킨 것이었다. 거기다가 노식은 조정에 들어서면 충신이요 지사였지만 물러나 책을 잡으면 당대에서 손꼽는 학자였다. 보다 많은 배움을 구하는 어린 제자가 어찌 기특하지 않으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유비의 속을 떠보기라도 하듯 말했다. 장부에게 따로 배움의 터가 있고 달리 정한 스승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 나이 17도 반드시 어리지만은 않다. 더구나 너는 이미 관례까지 치르지 않았느냐? 제가 듣기에 백리길을 갈 사람은 새끼 밥만 준비하면 되지만 만리길을 갈 사람은 석 달 양식을 마련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사 아닌 포부를 밝히는 동시에 아직도 스승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있는 듯한 말투였다. 그제야 노식도 더 말을 돌리지 않았다. 실은 여강을 소란스럽게 하는 오랑캐를 토벌할 일과 어지러운 묘당으로 돌아갈 일에 마음이 쫓겨 잠시 내 나이를 잊은 듯하다. 스스로 행도하기에 모자람이 있다고 느낀다면 달리 스승을 구해 그 모자람을 채우는 일도 있으리라. 내가 알기로 지난날 나와 동문수학한 정강성이 아직 수백 문도와 함께 향리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길이 멀지만 내가 굳이 더 배우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너를 추천하는 글을 써주겠다. 조금 전 백규와 너에게 한 당부는 마음에 새겨 있지만 않으면 된다. 노식은 유비가 입 밖에 내지 않은 청을 스스로 헤아려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모두 우러러보는 스승까지 소개해주겠다고 나왔다. 정현은 뒷날 학문만으로 공의 칭호를 얻고 그 고향 땅은 정공향이란 이름을 얻었으며 그 덕을 기리기 위해 생전에 이미 통덕문이 세워졌을 정도의 대학자였다. 이에 공손찬도 슬슬 욕심이 일어 유비와 함께 정현에게 청거해 줄 것을 청했으나 노식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백규는 이미 나의 문화에 든 지 여러 해 되었으니 그만 요서로 돌아가 보도록 하라. 가솔들과 주군을 떠난 지도 오래거니와 몇 권의 서책을 더 읽느니보다 더 급하고 중한 일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서한을 펴 정현에게 유비를 추천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들으니 스승의 말도 맞아 공손찬도 더는 조르지 않았다. 얼마 전에도 영지까지 내려온 오한족으로 인해 요서 일대가 소란스럽다는 소식을 인편에 들은 적이 있었다. 노식이 다 쓴 편지를 다시 훑어보고 있을 때 문 밖에서 가동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뢰옵니다. 원근의 여러 문인들 어르신께서 출관하신단 말을 듣고 본체 대청에 모여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조정의 부름을 전하는 이가 다녀간 지 하루도 안 되었는데 벌써 소문이 원근에 퍼진 모양이었다. 노식이 가보니 관자만도 100여 명이 모여 있었다. 모두 한때 노식에게 가르침을 받은 부근의 젊은 선비들로 혹은 존경하는 스승에게 석별의 정을 표하고자 혹은 오랜 칩거 끝에 다시 벼슬길에 나서는 스승의 장도를 축하하고자
혹은 각기 술과 떡을 빚고 소와 닭을 잡아온 터라. 초당의 넓지 않은 뜰은 그들이 데려온 기복들로 저작거리처럼 복작거렸다. 그렇게 되고 보니 언제나 강도와 문학으로 엄숙하던 노식의 초당은 오래잖아. 별사와 축원이 얽혀 떠들썩한 잔치터로 변했다. 노식도 평소의 엄격함을 버리고 자애로운 사부로 돌아가 제자들과의 마지막 정을 나누었다.